어서 오세요. 시사 전문 바리스타들이 엄선한 뉴스만 다루는 이곳은 시선 집중 시사 카페입니다. 다 같이 편안하게 토크 한잔 하실까요? 네, 시사 카페를 꾸며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셜랩 접경지대의 조형근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무엇이 내정 간섭인가 이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간략하게 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좀 먼저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5일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 먼저 출소해야 한다. 중국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음 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기고문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국 인민들이 이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는데 그러자 그 다음 날인 17일 외교부가 우리 외교부가 주재국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외국 공관의 공개적 입장 표명은 양국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며칠 뒤인 21일에 이번에는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중국의 해외 주재 대사는 중국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책무다.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외교부에 대해서 사실상 반박을 한 거죠. 이러면서 이제 국제적 논쟁이 좀 진행이 된 건데 이 어떤 논란과 공방을 그러니까 관통하는 핵심은 역시 내정 아니겠습니까? 내정 간섭이냐 아니냐 결국은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이걸 좀 한번 이 두 학자분을 모시고 뭐 사드니까 뭐 사드가 어쩌니 미사일이 어쩌니 이런 문제를 떠나서 좀 그 일반화해가지고 어디까지가 내정 간섭이냐 이걸 한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야, 진짜 너무 어려운 이제 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뭐 내정 불간섭 이야기할 때 이번에도 뭐 그 윤석열 정치인의 그 발언에서도 주권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내정 불간섭이 결국은 영토 내에 어떤 일이 있고 그 영토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정이 국가나 정부의 결정이 국경을 넘어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절대적인 이제 주권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 사안이 영토를 넘어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그 국제적인 사안이 되는 국가 간의 사안이 되는 거죠. 영토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국경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슈 발언한 이 이슈들이 국경을 넘어서는 이슈냐 아니냐가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바로 그게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사드는 대한민국 영토에 그 지금 배치된 건데 왜 중국이 왜 이래라 하느냐. 처음 그럴 거면 그 중국의 어떤 저기 뭐냐면 레이더 이거부터 좀 살펴봐라 이런 이야기인데 중국은 아니 우리나라는 레이더 갖고 왜 당신 이야기하냐 또 이거잖아요. 예, 뭐 이제 결국은 이게 아주 냉혹하게 말하면 이제 국제 정치에서 현실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국제 정치에서 이제 현실주의자들에 따르면 국제 정치를 지배하는 이 논리는 힘의 논리다. 결국은 힘센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의의 논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떤 국제 세계에 뭔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중앙 권위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그리고 또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교정해 줄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중앙적인 권위가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법 같은 것들이 작동하는데 실제 국제법이라는 게 되게 형식적이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파괴되기 쉽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프트 로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법이라는 것들이 뭐 사실은 힘센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안 지켜도 되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국제법의 본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현실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간의 관계는 결국은 힘이 센 사람이 뭔가를 결정하는 거고 쉽게 뭐 힘센 나라가 간섭하면 내정 간섭 아니고 그렇죠. 만만한 나라가 간섭하면 내정 간섭이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 사실은 뭐 그렇게 되는 너무 경우가 허무하잖아 많죠. 그러면.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내정 간섭하는 나라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만권 박사께서 이렇게 국경을 넘어가는 사안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하셨는데 미국은 국경을 전혀 넘어가지 않아도 남의 나라 인권 문제를 해마다 국무성이 직접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나라마다 다 평가해주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직도 하잖아요. 작년에도 보고서 나와서 한국인의 고위 공무원들의 비위라든지 성비위 뭐 이런 얘기 다 지적하면서 이거 다
우리가 그 문제가 미국의 내정에 미국의 안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는데도 문제지만 다 지적하죠. 예. 뭐 정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뭐 비정부기구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상당히 겹치는 프리덤 하우스 같은 데서도 또 이제 해마다 또 이제 민주주의 지수, 뭐 언론 자유 지수 이런 거 발표하면서 이 나라는 이렇고 저런 시시콜콜 다 내정 간섭하지만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고 뭐 해당 국가가 만약에 독재 국가고 뭔가 미국과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반발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미국이니까 하는가 보다. 근데 여기서 그리고 그러면 넘어가는 지금 거죠. 계기가 됐던 뭐 사드니 레이더니 일단 여기서 잠깐 그러니까 약간 뒤로 물리고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이제 그 내세우는 명분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보편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신장 위구르라든지 홍콩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앞세워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고 이러면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정 간섭과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에 서 있었던 시스템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스트팔렌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이제 근대 20세기 국가들이 만들어졌던 이제 그런 모양을 두고 말하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원리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원리에 서 있는데 하나는 국가 간 평등 원칙. 그런데 그 국가 간 평등 원칙 내에서 헤게모니 국가를 허용하는 그거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는 평등하되 그것을 지지하는 수직적인 질서에 의해서 최상위 파워를 인정하는 시스템이죠. 이제 그 최상위 파워의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고 미국이 그 패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이제 인권을 이용해서 이제 제가 이용한다고 표현했는데 인권을 활용해서 하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인권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국가 간에 우리가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걸 하잖아요. 뭔가 네.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예. 이제 사실 유엔은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제 R2P라 그래서 소위 말해 그 보호를 위한 책임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보호를 위한 책임이라는 용어 그 책임을 통해서 개입을 하는데 거기에 들여다보면 중요한 인권 위반들이 다 이제 개입 사안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량 학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전쟁 범죄라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 위반에 해당하는 4가지 사안이 개입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보편적 인권이 얼마나 참혹하게 파괴되었나를 가지고 개입하는 사안을 삼아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 간에 어떤 그 국가의 동의 없이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을 그런 것들로 설정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권이라는 이 문제는 보편적으로 다른 국가에 개입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위반되고 있는 것들이 아주 대량으로 저질러지고 있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을 때는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유엔에 의해서. 예, 그러면 홍콩 문제나 신장 위구르 문제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R2P를 적용해 보면 거기에 보호를 위한 책임에는 거기는 아주 시급한 사안들 이제 주로 이제 대량 학살이 실질적으로 저질러졌다거나 이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군사적 개입이나 경제 제재를 허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근데 사실 뭐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에 이제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거지 군사적 개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란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목소리만 네. 높이고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죠? 왜 그러니까 당신 내가 이제 왜 간섭을 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이 신장 위구 뭐 홍콩이나 신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저는 인간에게 뭐 제가 아마 뭐 자유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이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딜레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2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보편적 인권에 대한 헌신, 또 하나는 자기 결정권에 대한 지지. 근데 자기 결정권을 지지하는 것과 보편적 인권을 지지하는 이게 서로 사실은 충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 개입하고 어느 때 빠져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엄청난 논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까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거의 다 결정되는 셈이죠. 그나마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게 R2P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해 정말 군사적으로 무력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적용되는 규정이 있을 뿐이지 언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여기서 뭐 다 개입할 수 있고 아니다라는 것들을 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총회가 있고 총회 같은 데서 결의안이 나오고 그리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을 내서 개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 유엔이라고 하는 어쨌든 공인된 국제기구를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절차와 룰이 있는 것인데 이를테면 한중 관계라고 하는 게 딱히 그런 식의 룰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 대 사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말씀 저도 공감이 가고 사실은 저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해진 정답 따위가 있을 리는 없고 대신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 독일 케이스가 대중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현명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아니냐.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역시 통상국가 아닙니까? 수출 1위가 독일이거든요.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고 대중 수출이 굉장히 비중이 높고 경제적인 협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소위 요즘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뭐 대중 포위 외교라는 운동 이렇게 이 중국과 관계가 안 좋은 여기에 같이 동참해야 되는 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굉장히 입장이 비슷한데 쉽게 말하면 경제는 경제, 정치는 정치. 라는 일종의 분리된 태도를 명확하게 던짐으로써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당신들과 협력하겠다. 하지만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겠다. 정치적으로. 인권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권 문제는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미국이 참여하는 지난번 G7에서 했을 때 그 중국에 대한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이제 그냥 참관국이라는 이유로 빠졌습니다만 그 공동 성명에 독일은 그런 포지션을 확실하게 취하고 있고 일단 메시지가 그런 면에서 확실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를테면 미국에 확실하게 붙겠다 이런 식의 입장이 아니라는 게 메시지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독일이 또 그만큼 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독일에서 한국에 대해서 비슷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우리하고 좀 같은 포지션을 취하면서 중국 관계를 맺어나가자. 쉽게 말하면 중국 관계 사이에서 제3지대를 만들자. 요즘 제3지대가 정치권에서 유명한 이야기지만, 국제 관계에서도 제3지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서로 압박을 당하는 나라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제2의 비동맹이 됩니까? 그렇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왜 미국이나 중국에 휘둘려야 되냐. 그만한 목소리를 낼 법한 나라들이 좀 총대를 메고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당신네들도 딱 우리 같은 케이스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좀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전문가 한 분이 그런 글을 쓰셨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도 참 설득력이 있는 얘기고 저희가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 휘둘려서도 안 되지만 중국에 휘둘릴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또 우리 혼자서 하긴 힘들고 그런 걸 좀 모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뭐 중국이 저도 이제 읽은 이야기인데요. 중국이 세 가지 이제 분류를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에 반대하는 나라, 중국에 호의적인 나라,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 줄타는 나라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블랙리스트네. 그 중국에 반대하는 확실히 일본이죠. 일본 같은 나라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호의적인 나라, 미얀마 같은 나라들 이렇게 분류해놓고 있고 중국의 줄타는 나라의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사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 줄타는 나라한테 한번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때 딱 우리가 시기적으로 잘못 걸려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보복을 당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근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 줄타는 나라에 해당이 된다면 실제로 줄타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가운데서 줄타는 그 요령 같은 것들을 다른 나라가 잘하고 있다면 사실 그 나라의 전략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외줄타기보다는 이왕이면 줄을 좀 여러 개 해서 좀 뭐라고 할까 그래서 좀 안전하게 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같이 타면 좀 그 위험 분산이 위험 분산이 되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는 뭐 일방적으로 어떤 한쪽 편을 들어서 얻을 이익이 없잖아요. 그렇게 크게 없잖아요. 이건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줄을 정말 잘 타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우리가 미중 관계가 사실은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서로 적대적이지만은 않잖아요. 중국과 미국이 경제적인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거든요. 생각해 보면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하청 공장이잖아요. 근데 한번 좀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홍콩 시위가 벌어졌고 미얀마 반 쿠데타 시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럴 때 홍콩이나 미얀마에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어떤 광주를 경험한 대한민국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를 여러 번 다룬 바가 있었고 당연히 거기에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해서 목소리를 냈는데 그건 민간의 영역이죠. 뭐 민간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전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가 그러면 어디까지 거기에 대해서 나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딱 걸리는 게 내정 간섭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중국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홍콩 문제만 놓고 보면 아니 이게 무슨 뭐 내전으로 가가지고 전쟁 범죄가 치러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중국의 법률 체계에 근거해서 지금 그걸 진압을 하고 있는데 왜 니네 나라가 나서서 난리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게 너무 형식 논리인 부분은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저는 특히 홍콩 문제 같은 경우는 미묘해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인권 문제로서 그냥 쉽게 얘기하는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홍콩이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아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픈 예, 그 아편 전쟁 통해서 뺏겼던 정말 역사적으로 중국이 제국주의에 침탈당했던 아픈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고 그거를 정말 역사적으로 되찾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홍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의 법 체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우려는 정부 차원에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당시에 1999년이었나요? 반환할 때 50년간 일국 양제를 하겠다. 맞아요. 50년간은 자율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안법이나 이렇게 진행 건 그 약속 다 어긴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당시 반환 당시에 중국 정부가 했던 약속, 세계에 대해서 한 겁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 당신네들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할지언정 스스로 했던 약속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이런 얘기도 한국에게 할 수 없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내부의 규준에 입각해 보더라도 당신들이 그러니까 저기 어긴 거 아니냐? 네,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한 얘기인데 뭐 우리가 지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뭐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수위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애초에 이제 그 처음 시작했던 이제 사드 미스, 그러니까 저기 레이더 얘기로 돌아가서 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영토에 사드를 설치하건 말건 당신네가 웬 상관이냐. 지금 이렇게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공격 무기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공격 무기도 아니고 방어 무기인데 왜 당신들이 난리냐 이런 거고. 근데 중국에서는 결국은 그것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대중국 적대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고로 이거는 우리가 입장을 낼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해보자 그랬을 때 이제 상당히 이제 특히 사드 문제 같은 거에 얽히게 되면 상당히 이야기가 좀 어려워질 거라고 저희들이 이제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 외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줄타기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아까 국제사회에서의 정의라는 것들이 도덕적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논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힘의 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한테는 외교 수사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걸 완전한 이게 우리 주권의 문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내세웠던 논리 중에 하나가 이게 대북 핵 제재용이지, 핵 억제용이지. 예. 이게 결코 중국을 향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심지어 뭐 레이더 각도가 어떠니 온갖 말까지 다 했던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얘기죠. 예. 맞아요. 네. 박근혜 정부 때 그러면서 니네들한테 국경을 넘어서 니네들한테 영향을 미칠 리가 없다. 그리고 이건 정말 여기 영이고 전혀 상관없는 거다라는 거 계속 그렇게 중국과 분리된 사안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그 윤석열 그 정치인의 발언 중에서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계속 그렇게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그것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게 대북 제조용이니까 우리 주권 문제가 되는데 북이 우리 주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가 주적 개념을 써버렸네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써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네. 반대적으로 이쪽에 중국에다가 우리가 야 그렇게 니네들이 그 주장하려면 니네 레이더부터 치워라라고 말하는 순간 이 문제가 사실은 중국으로 전혀 돌아가 버리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결국은 되게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렇죠. 그거를 직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말이었죠. 네. 그러면서 이거는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한 수사였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예. 그렇게 보시는 예. 거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그쪽 중국을 넘어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단순한 어떤 주권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걸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중국이 니네들도 발언해도 된다라는 이야기, 예, 그렇게 허용해 준 것밖에 더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어제 이 사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저나 우리 김만권 박사님이나 이거 너무 어렵다 얘기하면서 저희끼리 그냥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사드를 받지 말았어야지. 뭐 예.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얘기가 뭐 예. 끝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이 이 국제 관계에서 참 외통수에 빠지게 만든 참 그 악수를 뒀다라고 하는 것은 예. 뭐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발언을 했다, 그것이 실언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런 문제 자체에 씨앗을 뿌릴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이랬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 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 소위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소위 지금의 G2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웃 나라 일본을 보면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은 저희보다 전에, 한국보다 전에 이미 사드가 레이더가 설치가 돼 있었단 말이죠. 2군데에 설치가 돼 있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소위 해상 X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어가지고 아마 거리가 4,000km까지인가 이렇게 가는 거여서, 물론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결과적으로 일본이 더 멀기 때문에 조금 더 짧기는 하지만 사실은 한국이 커버하는 만큼을 이미 일본에 있는 레이더가 다 커버했단 말이죠. 사실은 이미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경우는 사실은 이 중국이 일본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를테면 우리처럼 한국에 대해서만큼 강력한 보복을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어차피 저거는 미국 편인 게 분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분류해 놓은 아까 국가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가진 저기 쉽게 말하면 본보기로 너네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나라는 확실하게 미국 편이니까. 이 문제가 좀 한국이 가진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가운데서 줄타기 하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적 분리성. 우리는 경제는 경제, 이런 식의 협력 관계는 협력 관계, 그다음 비판할 건 비판할 관계, 이런 식의 조금은 좀 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한국의 포지션을 분명히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의도가 그대로 먹힌다면 뭐 더 알라주시면 좋겠지만 경제적 관계를 빌미 삼아서 정치적 관계를 요구를 하니까 문제인 거죠, 중국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그래? 아쉬운 건 니네니까 그럼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압박해 들어오는데 어떻게 다시 시장 닫을까? 어떻게 닫을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뭐 이제 당연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저희가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미국에 대해서 한국이 가지는 뭐 위치도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자고, 예전에 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똑부러지게는 할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중국에 대해서도 저는 그거는 좀 분명한 게 우리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을 코너에 몰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좀 결국은 어찌 보면 이런 문제 아닐까요? 사실은 그 오늘 이제 주제를 내정과 어디까지가 내정 간섭인가라고 뽑았습니다만 그 자체가 순진한 그 발제고 아니 뭐 내정 간섭 없는 거 세계 역사에서 본 적 있냐?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내정 간섭한 건 역사에서 계속 내려오는 거였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익숙한 간섭과 새로운 간섭 사이에서의 갈등. 뭐 이쯤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저는 조금 더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보고서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나왔는데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에서요.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이 보고서 제목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패권 경쟁이 아니거든요. 전략 경쟁이거든요. 패권은 미국이 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영향력에 대한 이해 보고가 나왔는데 중국이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경제력과 군사력을 내세워서 주변 국가를 압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히 경제력을 내서 압박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하드 파워라고 부르는 이제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이 전략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보고서에서 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두려움과 중국의 잠재적인 강제적이고 보복적인 행동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제약적 요소가 되고 있다. 이거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 한편으로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영향력의 딜레마에 처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보고서 125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더 강력하게 다른 국가에서 결과를 강제하려 손을 쓰려 시도할수록 이런 시도가 더 많은 백래시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국가들이 그 영향력을 거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중국이 행사하는 영향력이 공유된 목적이나 이익이나 가치에 기반해 있기보다는 되게 거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걸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과 공유된 목적, 이익, 가치가 없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기는 원하긴 하는데 중국과의 자본, 기술, 인프라로 구성되는 소위 중국 모델에 편입되는 건 다 거부하고 있다. 예, 흡수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나라들의 우호적인 여론 매체나 엘리트들을 동원해서 중국을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능력도 없고 이 친중인사들을 매수할 능력도 없고 중국에 대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치 이런 것들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국가에 있는 여론 매체나 엘리트들이 동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는 이런 전략 자체 미국의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전략 자체가 먹히는 게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중국도 계속 이 전략으로 가져갈 수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한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중국이 못하고 있는 목적이 가치에 기반해 있는 그런 활동을 하라. 예, 중국이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권유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미국이 그걸 해서 동맹을 만들어서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형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딱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박은 받지만 중국과 뭐 공유되는 이 가치 이런 것들이 뭐 결국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줄을 탈 수밖에 없는데 저는 또 일본하고도 우리하고 상당히 다른 게 일본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보다 훨씬 대중 무역 비중이 낮아요. 그리고 다양화되어 있고 중국 하나에 의존하는 비중이 낮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중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크고 우리가 그걸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뭐 어떤 무역 비중을 줄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 영향력 속에서 조금은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 동시에 전략적인 그런 것들이 같이 가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중국이 압박하는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하드파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쭉 공방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을 이제 소개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주재국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공관이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하는 게 부적절하다. 예. 사실 이게 뭐냐면 정부 대 정부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자국 정부를 대표하는 공관이 주재국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정 간섭이냐 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대 정부의 관계는 또 다른 결에서 지금 우리 외교부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주재국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선 주자가 되어버린다면요. 이것이 자국의 어떤 그 유리하게 어떤 대선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만약에 깔린다면 이건 명백히 심각한 문제다. 예, 우리 외교부는 이런 걸 깔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뭐 다르게 어떤 볼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정부 대 정부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부분과 지금 요번 건 같은 경우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도 좀 있다. 요즘도 좀 함께 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저는 좀 약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희 대선 주자들한테도 제가 개인적인 바람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중국을 주적같이 여기는 그런 발언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무래도 예. 최근에 어떤 뭐냐면 그 대중 감정이 좀 이제 안 좋아지는 부분들.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역사상 최악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타고 들어가기 위한 표심을 어떤 그 염두에 둔 어떤 행보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을 만약에 한 거라면 그런 대중 혐오 감정 더하기 체급 올리기, 뭐 그 다음에 확실한 친미 메시지 던지기, 뭐 다양한 그런 계산이 있었을 법도 한데 그것까지야 뭐 속을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것인데 제가 아까 그 진행자께서 하신 말씀에 하나에 조금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아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 힘센 나라가 내정 가서 안 한 적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볼 땐 조금은 다르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이거 좀 민감한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흔히 저희가 옛날에 이제 중화 시스템, 뭐 중화 질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요즘 사실은 중국에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외교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관변 학자들 사이에서는 신중화 질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현재와 같은 유엔 시스템, 사실은 웨스트팔렌 아까 시스템을 쭉 계승한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국가 간 평등 체제, 아무리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1인 1표, 1국 1표 체제,
시스템에 기반한 이런 것이 아니라 옛날의 중화 질서를 모방한 중국이라고 하는 확고한 하나의 헤게모니 국가의 일종의 쉽게 말하면은 종주권을 인정한 상태로 나머지 나라들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식의 이제 아름다운 그림을 자기들 딴에는 그리는 뭐 중국의 공식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변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신자를 아무리 붙였다고 하더라도 옛 중화 질서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그냥 중국이 뭐 책봉하고 임금님 될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사신 보내서 조공 바치고 이러니까 내정 간섭으로 여겨지만 실제로는 내정에 대해서는 거의 역사적으로 내정 간섭한 사례 자체를 손꼽아야 될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19세기 말 그 구헌 말 이 시기에 뭐 이모군란 대원군 잡아가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그게 중국의 내정 간섭이었구나 본다면 중화 질서 속에서는 극히 예외적이고 돌출적인 사건, 중화 질서가 망하던 시절에 오히려 서양식의 식민주의를 배워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했던 중화 질서의 일탈로 봅니다. 그쪽에서 볼 때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신중화 질서를 얘기하는 중국의 관변 쪽의 흐름들은 그런 옛 중화 질서, 우린 내정 간섭을 하지 않았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내정 간섭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역사학자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게 과연 그러니까 요즘 개념은 내정 간섭을 그러니까 극히 예외적인 경우 아니고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기억에 나는 것마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뭐 세자 책봉이니 이런 문제를 떠나서 왕비의 그러니까 폐위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무기 개발이라든지 어떤 천문 관측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수두룩복복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정 간섭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없었다. 요거는 좀 그러니까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결론은 문제는 아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힘 있고 없고가 일반적으로 계속 쭉 유지되어 온 건 아니고 그래서 영계소문이 사신을 가둬버리잖아요. 가져버려서 결국은 그게 계기가 돼서 고당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힘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하는 순간에 이제 그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 순간부터 내정 간섭의 길을 스스로 열어버리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르는 힘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어떤 뭐냐면 의지의 문제, 맞서는 힘의 문제. 이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무너져버리면 내정 간섭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지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정도 말할 수 있는 부분에서 명백하게 말을 하고 선을 그을 수 있는 부분에서 선을 긋는 발언들이 우리가 때때로 뭐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도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억누르는 쪽도 이거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네. 그냥 뭐 계속 받아들이네 하면 더 심하게 억누르겠죠. 그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의 포지션을 표명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무엇을 거부한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합리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건 뭐 누구도 거부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근데 이제 내정 간섭 문제와 관련해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부분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아무튼 이번에 이제 어떤 그 윤석열 어떤 전 검찰총장의 발언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한중 간의 그러니까 공방에서는 사실은 미묘한 좀 결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보면은 어쩌면 하나의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외교부가 이제 밝힌 입장.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증거는 될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 좀 들. 왜냐하면 외교부가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사실은 이례적인 현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실은 공관이 그 밝히는 건 좀 사실 외교적 결례로 볼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요. 싱하이밍 대사의 이제 그 활동 반경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이전 대사에 비해서 그런 면은 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카페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권 박사, 조영근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정말 평안하기 위해 그다음에 덜 더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love the Java Jive.